국민연금 못 받는다 이 얘기했고요. 퇴직연금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한 1억 2천 정도가 그 퇴직금으로 써있는데 이거는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 번도 내가 이직이라고 하는 게 없고 내가 은퇴를 할 때까지 회사가 날 완전 고용해준다는 가정 아래이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필요노후 자금에 대한 부분들 좀 봐야 돼요. 은퇴 후 필요한 노후 생활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에 500만 원 이상으로 대답하신 분들도 계시고 100만 원 미만으로 대답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이 200에서 300 혹은 300에서 400이 제일 많더라. 나 이 정도는 있어야 노후 생활을 할 때 굉장히 좀 필요하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월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 279만 원 정도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은퇴를 희망하는 연령은 몇 살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80세가 넘어도 일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기 은퇴를 해가지고 저는 빠르게 은퇴 생활을 즐기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다 66세에서 70세까지는 근무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응답률이 제일 많았죠. 그래서 평균 69세까지는 저희가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진짜 70살까지 일을 하고 싶어서 저렇게 대답을 할까요?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은퇴하고 놀러 다니기 제일 좋은 나이가 60대 아니에요? 애들 다 키웠고 그리고 나 돈 있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애들은 다 컸고 와이프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하면 얼마나 좋아. 예, 제가 항상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가슴이 떨릴 때 가야 되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다리가 떨릴 때까지 근무를 하겠다. 근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만큼 노후 생활이라고 하는 게 빡빡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반추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또 나오죠. 표가 최소 생활비라고 하는 게 있고 적정 생활비라고 하는 게 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최소 생활비는 184만 원, 적정 생활비는 263만 원입니다. 최소 생활비는 의식주를 위한 최소 비용을 뜻하고 적정 생활비는 의식주와 여행, 여가, 그리고 선주 용돈, 선주도 용돈 주고 하는 것까지 포함했을 때 적정 생활비. 우리가 꿈꾸는 노후가 굉장히 대단한 노후가 아닐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노후는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해외여행을 밥 먹듯 가고 그리고 나서 돈을 펑펑 써대고 그런 노후를 우리가 꿈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노후는 그냥 국내 여행 1년에 한 번 아니면 애들 저기 출가한 애들 있으면은 2년에 한 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 갈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뭐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서 손주들 오면은 용돈 5만 원씩 10만 원씩 주고 그 정도. 그리고 친구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밥 먹고 하는데 네가 내니 내가 내니 한 번씩 아웅다웅 하고 뭐 대포집 같은 데 앉아가지고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부담 없이 술 한잔 하면서 삼겹살 구워 먹고 이 정도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정도의 돈을 쓰는데 필요한 게 263만 원이었어요. 근데 2023년 기준으로 그게 369만 원까지 올라갔죠. 단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내에 물가 상승은 저렇게 올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한 그럼 우리가 평균을 좀 봅시다. 대충 한 300만 원 정도로 잡아봅시다. 중간값이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있으면은 좀 괜찮습니다라고 지금 현재 은퇴하는 노 부부 2명의 노 부부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10년 1년이면 얼마예요? 3,600만 원이죠. 10년이면요 4억 6천이죠. 20년이면요 7억 2천이에요. 그렇죠? 7억 2천.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적어도 노후자금이 지금 현재 7억 정도는 준비되어 있어야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응답은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마련하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은퇴 후 필요 생활비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렇게 됐죠.
그러면 볼까요? 7억 정도의 노후 자금 중,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제라고 하는 사이클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사실 저 돈은 모을 수가 있었다. 모을 수 있었다. 불가능한 게 아니다. 개인이 노력이 있었으면. 근데 저게 단순히 개인 연금에 7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어떤 게 필요하냐? 그러면은 저기에서 40%는 누가 지원을 해줘? 그러니까 누가 그걸 보전을 해줘요? 국가가 해주잖아. 국가가 국민연금에서. 그쵸? 그럼 7억에 40%는 얼마였어? 47, 2억 8천인가요? 2억 8천 정도 되는 거는 됐어. 그쵸? 아까 전에 은퇴하기 전까지 내가 이직 안 하고 300만 원씩 해가지고 쭉 꾸준히 쭉 해가지고 저기 퇴직연금 쌓는다가만 1억 2천 쌓는다 그랬잖아. 그래, 1억 2천 쌓아. 그럼 얼마예요? 2억 8천 더하기 1억 2천이면은 4억 정도 되죠? 그럼 난 4억만 준비하면 되는 거야, 4억만. 노후자금까지. 30년간 3억이야. 30년간 3억.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안 모았어도 가능했다. 가능했다라는 얘기가. 물론 그 전에 30년 전에는 월급을 저렇게 주진 않았겠지만 뭐 이렇게 저렇게 불리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했던 금액이 아닐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국민연금은 고갈되고 있대요. 퇴직연금을 30년간 근속해가지고 받기라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왜? 이직 계속하죠. 요즘 저 친구, 특히 젊은 친구들 이직 계속하지. 그리고 3년, 2년 일하고 나서 번아웃이 왔어요. 그래서 더 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 때려칠게요. 해가지고 때려쳐. 한 3년쯤 일을 하고 나서 때려친 건 잘 준수한 거예요. 3년 정도 일하고 때려친 거예요. 그럼 3년치 내 월급에다가 그달 내가 일한 월급 해가지고 들어오니까 대략 한 1,000만 원에서 한 2, 300만 원이 내 통장에 찍힌다고. 그럼 그 찍힌 그 통장에 있는 금액을 보면 사람이 어떤 기분이 드냐면 눈이 돌아요. 내 인생에 1,000만 원이 통장에 찍혀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걸 갖고 뭐래요? 뭐 이것저것 뭐 공부하고 뭐하고 하는 거면은 내 인정. 뭐 미래를 위해서 내 몸값을 올리는데 투자하는 거 인정. 근데 그게 아니라 또 소비재로 다 써버린다는 게 문제죠. 그렇게 해서 다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직을 성공을 했어. 이직하고 나서 또 일해. 근데 거기서 일했을 때 또 한 2년, 3년 일하다가 이번엔 또 뭐가 안 맞아. 그리고 퇴직해야겠네요. 해서 나가. 또 구해. 또 구해. 경력이라고 하는 게 계속 그런 식으로 끊겨요. 그러면서 쌓아놓은 돈이 없어요. 그렇게 돼서 결국에 근데 내가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그 대기업 이런 데서 나의 고용을 완전 고용을 해요? 안 하지. 45세면 나가라 그러고 40세면 퇴직하라 그러고 명퇴 인원 받고 저기에다가 이름 안 올리면 어떻게 해요? 책상을 빼버리죠. 그리고 나서 딴 데 가가지고 그냥 혼자 그 회장님 자서전 읽고 뭐 이런 거 있게 하잖아. 그러다가 못 견뎌서 퇴직하고 나가라 할 때 나가지. 그랬으면 돈이 더 많이 받았을 텐데. 그러다가 그 돈 들고 나서 뭐예요? 내가 돈은 벌어야 되고 그 돈 갖고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거 갖고 뭐해? 치킨집 차리죠. 그리고 뭐예요? 저 삼겹살집 차리지. 잘 될지 않았겠지. 자영업자 1년 만에 폐업률이 70% 80%라는데 잘 되는 데는 계속 잘 되는데 우리 가게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다가 뭐예요? 백종원한테 솔루션 받고 막 그러잖아.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또 날려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69세가 될 때까지 내가 근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하게 된다. 는 거지. 안타깝죠. 저는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물가는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20년에 3배 정도가 오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이거는 뭐 정확한 근거까지는 아니게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최근에 김밥값이 더 올랐죠. 4,500원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는 김밥 한 줄에 1,000원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김밥 한 줄에 1,000원.
짜장면 값은 지금 뭐 서울은 조금 더 비싸고 지방이랑 해가지고 평균값을 좀 내보면은 한 7,500원 정도. 짜장면 한 그릇에 탕수육 하나를 시켜가지고 먹어도 10,000원이 안 나오던 시절이 있어요. 버스비 또 지금 저보다 또 올랐죠. 어쨌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가가 3배가 오른다고? 그럼 이 얘기예요. 현재 60대가 7억이 필요하다며. 그러면 현 60대가 필요한 노후 경비에 40대는 거기에 곱하기 3을 해야 돼요. 그럼 현 40대는 21억이 필요하다. 노후 경비로. 지금 그리고 나서 현 노후 20대 필요 노후 경비는 21억 곱하기 3이에요. 그럼 63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63억. 믿겨요? 안 믿기지. 말도 안 되죠.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에이 어떻게 저걸 저렇게 얘기합니까? 그리고 앞에 보여주셨던 건 소비자 물가인데 소비자 물가를 가지고 어떻게 그걸 단원에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내 계산대로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20대는 그 20년간의 노후 경비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63억 나누기 240개월 해서 2,6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이 20대들 250, 300 벌면 진짜 많이 버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이랑 스레드 같은 데서 뭐 나는 배터리가 없네. 그런 데서 뭐 돈을 뭐 얼마를 벌고 말고 뭐 그래 이렇게 하죠. 돈 많이 번다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렇게 많이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300을 넘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보시면 알 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PPT가 아니라 내가 사진 자료로 퍼온 게 좀 있는데 이걸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 내가 그걸 근데 어디다가 놨더라? 아니나? 이 자료 아닌데 뭐였나? 이거다. 노후 자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이제 인스타나 이런 데서 나왔을 때 제가 캡처를 좀 해놓은 건데 PPT 이식은 못해서 그냥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광고창 이렇게다. AOA 찬미가 노후 자금 설명을 들었답니다. 은퇴 시기인 50세 이 사람은 은퇴를 되게 빨리 하고 싶나 봐요. 생활비를 얘기를 하는데 1인 가구 기준 난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당 150에서 18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정부가 발표한 거는 1인당 노후 생활비가 필요한 건 177만 원이라고 발표를 했죠. 그럼 160만 원 곱하기 12개월 1920만 원. 여기서 35년을 곱하면은 6억 7천이 필요하다. 25세부터 55세까지 빡세게 일해서 모은다고 하면 다음에 30년. 그럼 1년에 2,240만 원을 모아야 된다. 한 달에 186만 원씩 저축해야지 가능하다. 근데 병도 걸릴 거고 물가 상승도 있을 거고 90대보다 더 사면은 그리고 거주 비용은 따로고 집 비용 따로. 참고로 국민연금은 월 300인 사람이 30년 납부해야 돼 원래 60에서 9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노후자금 모으는 게 힘들다. 빨리 모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이거는 아내의 맛이라고 하는 데에서 홍현희 제이슨 부부가 나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때 이재 씨가 제일 행복한 노후는 25억에서 30억 정도를 모아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집 가격은 제외합니다. 이때 박명수 씨가 욕을 엄청 먹었는데 의식주 걱정 없이 1년에 해외여행 2번 가고 3000cc 정도 장되는 자동차 그랜저 정도 몰면 좀 그 노후가 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거죠. 지금 보이시는 이분
이분이 3프로 TV에 나오시는 그 유명한 전문가 분이신데 노후 자금의 최소 금액이 필요한 걸 얼마라고 얘기했을까? 15에서 20억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5에서 20억.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하죠. 한 20억 정도 필요하다고. 홍현이랑 제이슨이 40대예요. 이들이 필요한 돈이 한 20억 정도 필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방송 이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누리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뭐 30억은 있어야 된다, 20억, 30억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연예인들 이야기다, 공감 안 된다. 몇십억이라니. 그 사태 연예인들 특강 개칭된 지 오래다. 건물주에 몇천씩 잘 버는 연예인들 소소하게 사는 척하는 것 보는 것도 신물난다. 난 1억도 없는데 몇십억이란다. 손목에 롤렉스 차고 돈 걱정하지 마라. 니들끼리 뚝방 만들어서 공유해라. 연예인들 넉넉하신 분들이 돈 얘기하니까 불편하다.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이 돈 걱정을 한다. 숨만 쉬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은 죽어도 못 모으겠구만. 빚만 지다 죽겠구만. 연예인이니까 가능하겠지가 이제 내용입니다. 다들 저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비용이 21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거는 저는 나름의 근거가 있는 건데, 그리고 20대들은 그거보다 돈이 더 필요하고.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에서 보수, 그러니까 임금의 책정이 가장 보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은 어디냐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그들은 뭐가 있어요? 그래도 공무원 연금이라고 하는 게 있지. 한번 볼까요? 이게 2024년도 공무원 임금표입니다. 2024년도 9급 1호봉 얼마 받아요? 본봉 181만 원 받습니다. 181만 원. 근데 그러면 내 주장대로 하면은 20년 전인 2004년도 공무원 9급 1호봉의 월급은 얼마여야 되는 게 맞아요? 3분의 1이니까 60만 원이어야 되는 게 맞죠. 물론 이건 본봉이에요. 여기에다가 뭐 특근 수당, 뭐 양 잔업, 뭐 붙고 나면 한 210만 원 정도 벌어요. (2004년도) 공무원 9급 1호봉 본봉입니다. 60이죠. 3분의 1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했거든요. 그러면 1990년도로 가볼까요? 1990년도 9급 1호 본봉은 18만 7천 원이에요. 자,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입니다. 35년 전에 우리가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타고 넘어가요. 그리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요 선생님께서 나중에 은퇴를 앞둔 35년 뒤에는 한 사람당 필요 경비라고 하는 게 못해도 인당 177이고요. 두 부부 합산으로 했을 때 340만 원, 35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아까 전에 뭐 2600이라고 한 것도 2명 분이잖아요. 그러면 반반 나누면 얼마예요? 13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물가 상승이 이만큼 무서운 거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근데 말을 아끼겠습니다. 어쨌든 물가 상승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죠. 자, 그러면 국민연금은 고갈돼요. 퇴직연금은 못 받아요. 근데 돈은 이만큼 필요해요. 근데 돈을 이 정도로 필요한데 우리는 돈을 모아야 되는데 그 돈을 다 모으기가 어려워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개인이 준비해야죠. 국가가 국가는 인간의 기본권의 최소한만을 보장하는 게 국가입니다. 최소한. 모든 것들을 모든 걸 전부 다 보장해주고 이 사람이 다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누가 개인이 알아서 그것들을 모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모을 것인가? 뭘로 모을 것인가? 이제부터는 상품이 매칭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뭐 하면 되는데?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연금에는 연금 저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연금 펀드라는 게 있고 연금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연금 저축을 한번 봅시다. 연금 저축은 알고 있는 것처럼 금리 연동형입니다. 변동금리라는 말이고요. 지금 현재는 최저 보증이 0.5%예요.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0.5%는 보증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금자 보호라고 하는 것들이 됩니다. 예금자 보호법이 변경되면서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랐죠. 그리고 나서 예금자 보호가 된다. 그리고 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세액공제 혜택이 된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다. 그럼 세액공제도 뭐 할 얘기 많기는 한데 세액공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벌었던 그 근로 소득의 소득공제를 제외한 나머지의 그 제외한 나의 소득에서 세율표를 적용해서 나온 세금액이라고 하는 게 결정세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들에서 내가 이 상품을 가입하면 세금을 낸 것처럼 봐줄게가 세액공제예요. 그래서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서 또 곱하는 것, 계산하는 거 나오는 건 뒤에 나오니까. 자, 그리고 나서 중도 해지했을 때는 세금 혜택, 이때까지 받았던 내가 세금 혜택을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 전부 다 환수라고 하는 것들이 터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55세부터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 연금 수령했을 때 연금 소득세라고 하는 걸 따로 또 납부해야 된다. 55세부터 70세까지는 5.5%, 70세부터 80세까지는 4.4%, 80세 이후부터는 3.3%의 연금소득세라고 하는 걸 납부해야 되고 연금소득이라고 하는 것들이 합산과세된다. 무슨 말이냐? 국민연금 받는 거, 퇴직연금 받는 거에다가 합해가지고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걸 물게 되고 거기에다가 건보료라고 하는 것까지 함께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내가 연간 얼마냐면은 연간 1,2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 이상을 내가 연금으로 수령하게 됐을 때는 종소세라고 하는 걸 따로 또 내야 된다라는 얘기랑 같고요. 5년, 10년, 15년, 최대 20년간 수령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연금 펀드. 얘는 실적 배당형이에요. 투자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되는 거다 보니까 개인의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뭐 돈 잃었다 그래가지고 누가 물어주거나 그것들에 대해서 보전해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는 안 됩니다. 세액공제 혜택 되는 거 동일하고 안에는 전부 다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연금보험이다. 자, 연금보험은 금리 연동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적 배당형이 있을 수도 있다. 얘의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세액공제 혜택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대신 중도해지했을 때 세금 혜택에 대한 환수는 없습니다. 물론 너무 빠르게 해지하게 되면 내가 낸 돈 이상도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신 얘의 장점은 연금 소득에 있어서 합산과세가 안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준조세라고 하는 건보료나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합산과세가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들, 생명보험사 설계사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연간 150, 그러니까 월에 150만 원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건 1억, 그리고 나서 세금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끝이라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비과세는 없어질 겁니다. 10년 기준에서 15년 기준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커요. 비과세 한도가 줄어들 겁니다. 저는 이거를 제가 입사를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창해 오고 있어요. 엄청 목 놓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왜 없어지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안 태어난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60만 명, 70만 명씩 태어났고요. 그 전에는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태어나고 그 베이비 붐 세대 때는 100만이 넘어가는 숫자들이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옛날에 고등학교, 우리는 경험이 없지만 옛날에 고등학교는 야간반이라고 하는 게 있었대요. 있었대요. 야간반. 주야로 나눠가지고 이제 그 학교를 다니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한 반에 40명에서 50명 이러고, 제가 어릴 때는 한 반에 몇 명이었지? 36명? 한 40명? 많으면 40명? 이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반은 한 학년에 12반에서 14반 정도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자, 그렇게 많은데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가면은 반이 한두 개, 한 반당 많으면은 한 5반까지도 있는 것 같고, 한 반당 보통 인원이 15명에서 18명. 그것도 애들이 많은 애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탄 이런데, 신도시 이런 데가 그렇고, 나머지는 다 거의 분교 수준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한 60만 명, 70만 명 이렇게 태어났는데, 제가 딸이 있습니다. 제 딸은 23년생이에요. 23만 명이 태어났어요. 친구가 23만 명밖에 안 돼. 난 70만 명인데. 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인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점점 늘어났다. 그건 태어나기가 많이 태어나서 늘어난 게 아니라 뭐다? 죽지 않아서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인구수를 4천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천만 국민이 모두 다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5천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만큼 사람이 안 죽더라. 근데 이렇게 해서 사람이 평생 안 죽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제 어르신분들이 된 분들이 돌아가실 때쯤이 된 시기가 보통 이야기하는 게 지금으로부터 5년 뒤에서 10년 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사람이 죽기 시작하는 인구가 더 늘어나는 게 한 30만 명에서 35만 명 정도가 더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지금 제주도 도민이 70만 명이에요. 그 2년에 한 번씩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주도가 사라지는 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왜?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없는 게 뭐가 그렇게 비과세랑 문제가 연결이 되냐? 국가를 유지시키는 돈 자체가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인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돈을 벌어서 세금이라고 하는 걸 내는데, 그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국가라고 하는 걸 유지하는데 이만큼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 3분의 1로 줄었어. 그럼 한 사람당 이 국가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거는 3배가 넘게 세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야지만 국가가 동일하게 유지가 될 텐데. 그죠? 근데 사람이 그럼 세율이 올라가는데 지금 비과세를 계속해서 둔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근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는 나라가 아니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비과세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변천을 해왔습니다. 3년, 5년, 7년 가다가 이제 외환위기 때문에 5년짜리 한번 잠깐 만들었다가 7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가다가 2013년에 10년 이상으로, 그리고 목도는 2억 원 언더로, 이때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2017년도에 목도는 1억 원 언더로, 월납 150원 언더로 이제, 그리고 10년 이상으로 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점점 혜택의 수준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점점 이렇게 비과세 혜택은 점점 안 좋아져요. 그래서 비과세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게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만들어야 돼, 친구야. 하면서 주변에 가서 뭐 언니, 삼촌, 이모 해가지고 만들어야 돼 얘기를 해요. 아까 전에 연금저축과 연금펀드, 연금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을 내냐 안 내냐인데, 아까 준조세라고 하는 건보료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건보료는 어때요?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건강보험료율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한 5년 전쯤, 아니다, 벌써 5년 아닌데, 5년 넘었겠구나. 한 7년 전쯤 사건은 아니죠. 그 사회적인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이슈 중에 하나인데 뭐였냐면은 연봉이 올랐어요. 근데 월급이 줄어드는 아주 아주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발생했죠. 왜 연봉은 올랐는데 그게 줄어들었을까? 세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건강보험료율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은 이것도 사실은 연금이랑 별개로 할 말도 되게 많은데, 그러면 건보료율도 세율처럼 계속 오르겠죠. 건보는 그러면은 자금이라고 하는 자금이 계속 펑펑 남아 돌까요? 국민연금이랑은 다르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건보의 아닙니다. 이것도 말이 좀 아끼죠.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은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이유 역시도 사람이 죽지 않네, 의료 과잉이네, 별의별 소리가 다 있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자, 그러면 건보료율은 계속 오를 거고, 세금 내야 되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과 그 연금 펀드나 세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비과세되는 것과 어떤 것들을 더 선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는 연금보험이 답이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그러면 연금저축, 연금 펀드를 찍어 놓을 수 있는 게 좀 필요하겠죠. 저는 그렇다고 이제 연금저축이랑 연금 펀드는 쓰레기니까 하지 마세요는 아니에요. 하는 건 해야 돼요. 그걸 필요는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전에 연금 저축, 연금 펀드 이런 거에서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세금을 낸 것처럼 봐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결정세액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세금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말정산을 해보면 내가 돌려받는 사람 있고, 안 돌려받는 사람 있고, 뱉는 사람 있고, 돌려받았는데 조금만 돌려받는 사람 있고, 더 많이 돌려받는 사람 있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 돌려받는 세금이라고 하는 걸 돌려받기 위해서 만드는 존재들인 건데, 자 봅시다. 연금 저축이든 연금 펀드든 600만 원까지 된대. IRP를 가입하면 300만 원이 추가로 돼. 그래, IRP만 납입해도 900만 원. 어쨌든 합계로 900만 원까지는 내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어. 근데 여기에 놓고 봤을 때 급여 수준 급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4,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초과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지금 종합소득 기준인 거고, 총급여액 우리가 연봉으로 따졌을 때 5,5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 가지고 곱해지는 숫자가 달라져요. 맨 옆에 보면은 16.5가 있고 13.2가 있죠. 900만 원 곱하기 13.2, 내가 총액을 그러니까 풀한도로 다 때려넣고 내가 5,5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라면 연봉 5,500 이상이라서 13.2%를 곱하면 118만 원 정도를 내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거고, 900만 원에서 내가 5,500만 원 이하 벌이라서 이제 16.5%를 곱하면 148만 5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거야. 자, 여기서 내가 실제로 건천징수 영수라고 하는 걸 떼봤더니 내가 그 결정된 결정세액에서 내가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채 10만 원 정도밖에는 안 되더라 라고 예를 들었을 때, 내가 이 한도를 900만 원을 다 해가지고 넣어서 했어. 그럼 난 148만 원을 돌려받을 사람이니까 10만 원 플러스 알파로 148을 다 돌려받겠지라고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고.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10만 원만 더 돌려받고 끝이란 얘기야. 이해됐죠? 그럼 138만 원은 뭐예요? 그냥 낸 거예요. 그냥 낸 거야. 자, 그럼 아까 전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연금 저축이든 연금 펀드든 내가 세금이라고 하는 것들, 연금으로 받았을 때 세금 내야 된다며. 내가 900만 원 한도로 해가지고 내가 그것들을 30년을 냈어. 근데 실제로 내가 연금 그 세금 혜택 받은 건 꼴랑 얼마 안 돼. 근데 여기에서 내가 그 연금 쌓여 있는 게 이만큼 있을 거야. 거기에서 내가 연금을 수령했을 때 100만 원이 넘어가. 그러면은 나는
그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것 때문에 그 종합소득세 따로 또 내야 되지, 건보료 따로 그때 올라갔던 세율에 부과해가지고 건보료도 따로 또 내야 되는 상황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는 이렇게 얘기할까? 국가가 과연 너는 세금 혜택을 10만 원밖에 안 받았던 애니까 세금 혜택 10만 원 받은 부분들에 있어서만 세금 내면 돼. 나머지는 전부 다 비과세 처리해줄게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은 네가 그렇게 낸 거는 오케이 알겠는데 전체 총액에서 다 떼갈 거야라고 얘기할까? 당연히 전체 총액에서 다 떼간다 얘기를 하겠지.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연금저축, 연금펀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돌려받을 돈이 있으면은 그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만 가입하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뭘로 갖고 오라고. 비과세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고객한테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세금 내가면서 자신의 노후를 가는 것보다도 최대한 세금 혜택은 받아가지고 세금 혜택대로 받은 거고, 그리고 내가 또 비과세 혜택을 받아가면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가장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연금저축이랑 연금펀드가 나쁘다? 아닙니다. 나쁘지 않아요. 제도적으로 나쁜 건 없어요. 제도적으로 나쁘면 금감원이 인준도 안 해, 승인도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들을 똑똑하게 갖고 가느냐, 똑똑하게 갖고 가지 못하느냐인 거고, 그것들을 공부를 다 해가지고 똑똑하게 갖고 가는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그렇게 많지 않다. 그냥 된다고 하니까 좋은가 보다. 부장님이 연금저축 들었어? 야, 그 세액공제 혜택 받으려면 여기 얼마나 좋은데 600만 원 한도니까 한 달에 50씩 넣든지, 아니면은 1년에 한 번에 넣어도 돼. 600만 원 넣든지. 야, 남는 돈 있으면 때려 넣어. 그러면 너 엄마 나중에 3월달 돼가지고 나한테 고맙다 그런다. 돈 많이 돌려받아가지고 야, 그걸로 너 밥이나 한 끼 사든가 커피나 한잔 사든가. 부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뭐 이 지랄하고 있다고 병신들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죄송합니다. 당신이 병신인 건 아니에요. 어쨌든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똑똑하게 그들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똑똑해지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복지입니다. 국가의 복지예요.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혜택, 복지 혜택이다. 누가 만들었어요? 최초의 그 사회보장제도를 누가 만들었어요? 비스마르크라는 가이 만들었어요. 뭐 어쨌든 중요하지 않아요. 독일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세상의 개인, 이 4대 보험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면 좋아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뭐 이런 것들 따로 공부하시면 좋고. 어쨌든 4대 보험입니다. 거기엔 연금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이 있고요, 고용보험이 있고 산재보험이 있어요. 보험, 인슈런스,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저게 복지라고 했죠. 보험이라고 하는 거 안에 뭐가 들어가요? 연금이 들어갑니다. 연금은 원래 보험이라고 하는 제도에서 나온 게 연금이에요. 이해돼요? 그걸 공적인 영역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4대 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걸 사적 영역으로 갖고 왔을 때 개인 연금 보험이 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연금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출발이 보험이다. 그러면은 은행권에서 팔고 있는 혹은 증권사에서 팔고 있는 연금 저축이나 연금 펀드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습니다가 아니라 걔네들이 따로 가져다가 파생해서 만들어낸 파생 상품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연금이 연금다우려면은 연금 보험,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준비하는 연금이 가장 연금다운 연금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개인연금 오늘의 이 강의라고 하는 것들을 총 정리를 해보면은 국민연금은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누구도 나서서 개혁하려고 하지 않아요.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거는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들을 퇴직연금으로 그러니까 제도는 다 만들어놨는데 그것들을 누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참 문제긴 하겠죠. 어쨌든 그것 역시도 다 내가 가져가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리고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땡겨가지고 그냥 그거 갖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저희 아빠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아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받을 때까지 근로를 할 겁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근로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된 이후에도 근로를 할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가능하면 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국민연금에서 대한 수급을 뒤로 미뤄라. 그리고 나서 국민연금을 받지 말고 근로라고 하는 걸 해라. 왜냐하면 국민연금을 수령을 하면서 근로라고 하는 걸 하면 국민연금 수급액 자체가 깎여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아버지 그러면 퇴직연금은 뭘 하실 거예요? 물어봤더니 글쎄 이거 뭐 해야 되나 뭐 장사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실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헛소리 그만하고 무조건 연금으로 받으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연금은 연금으로 받을 때 가장 연금 나와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것들을 물론 개인의 퇴직연금을 뭐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에 가지고 우리가 뭐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적어도 부모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연금은 연금으로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퇴직연금 그렇게 해서 못 받고 그리고 나면 남는 게 개인연금이다. 국가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국가가 우리의 삶을 최소한 보장해 준 건 40%밖에 되지 않는다. 위에는 더 바뀔 거고요. 그러면 개인의 삶을 보장해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거는 내 삶의 60%는 내가 그 개인 내가 노후가 됐을 때 내 삶의 60%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개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가 60%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노후에 그들이 가난하다고 하는 건 누구 탓이에요? 그 사람들 탓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그 사람들의 탓으로 만들지 않고 그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10%, 20%, 30%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세팅을 해주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거절당하고 주변에서 이런 거 안 해, 너 보험이라서 싫어 뭐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들한테 가가지고 똑똑똑 두드리고 해야 된다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은행원이나 물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은행원분들과 증권사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은행원들이나 그 증권사에 있는 분들과는 다르게 우린 발로 뛰어가지고 그들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들한테 이런 사실들을 알려주고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주는 설득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지고 열심히 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